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중고차 전문가는 아니고 중고차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를 선별하는 거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는 재생 목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쭉 재생 목록을 틀어놓고 쭉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그닥 큰 문제 없습니다.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알아볼 차량은 19년도에 이제 IG가 페이스리프트 됐나요? 풀체인지인가요? 뭐 IG라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 디자인이 보시면 요거를 볼 건 아닙니다. 요거 전 세대 거를 볼 건데, 저는 이 디자인이 솔직하게 저한테는 뭐 전혀 호가 아닙니다. 전혀 호가 아니고, 뭐 오노이신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디자인이고요. 차량을 살 때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살 때 딱 마음에 들면 차가 낡아도 계속 마음에 들어요. 주차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도 뒤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런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이 뭔가 구입할 때도 뭔가 좀 애매한데 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타는 내내 계속 애매하다는 생각이 보통 듭니다. 옛날에 나왔던 무쏘 디자인 보면 당시에도 되게 멋있었고 지금 봐도 멋있습니다. 물론 옛날 차니까 옛날의 느낌은 있지만 옛날 구형 체어맨 같은 거 보면 그 당시에도 멋있었고 지금 봐도 뭐 멋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차들은 출력이 적기 때문에 휠 타이어 세팅이 좀 다르고 조금 차가 좀 왜소해 보이긴 하지만 디자인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랜저 IG? 저는 이 디자인이 사실 좀 이해가 가진 않고요. 지금 현대에서 약간 요런 디자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너분들이 기분 상하실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별로라는 거지 뭐 제가 별로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알아볼 차는 그랜저 IG 16년에서 19년도에 나온 요 차량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2.4를 보겠습니다. 자, 그랜저 IG 요 모델 보시면 2.4랑 3.0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구입할 때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중고차 쪽으로 오면 그 갭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고차 쪽에서 그랜저 IG를 고를 때는 3.0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맞다고 보기는 해요. 어차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뭐 3.0의 메리트가 있긴 있으니까요. 좋긴 좋으니까요. 뭐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왜 2.4를 고르냐. 6기통 3.0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참 많이 했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직접 타고 있는 차는 2.0 4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닥신 너 그렇게 6기통 좋다고 하면서 결국 저희 부모님들 타고 있는 차, 제가 타고 있는 차 전부 다 4기통이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6기통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뭐 국산차나 와야 정말 6기통이 좀 접근성이 가능해지지, 수입차 쪽에서 가면 6기통은 거의 뭐 기본 1억 이하에는 찾기도 힘드니까요. 요즘에 GL2도 뭐 6기통으로 가려면 이제 1억 넘어야 됩니다. 수입차들은 이제 정말 6기통은 1억이 넘는 차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랜저 IG에서 6기통을 간다는 게 되게 소위 해서 개꿀인 가격에 6기통을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루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너로서 2.4 제가 뭐 타본 적은 없지만 그냥 타고 다니면 또 아무 불만 없이 충분할 겁니다. 충분할 건데, 굳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뭐 6기통 3.0이 좋겠죠. 좋은 건 당연한데, 그래도 중고차 시장에서 2.4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고, 그래도 세금도 조금이라도 덜 내고, 뭐 사실 타고 다니는데 뭐 아무 문제 없고 충분하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2.4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랜저 IG는 정말 팔방미인입니다. 중고 시장으로 오면요. 제가 그랜저 호구 많이 추천했었지만 호구는 이제 조금 낡은 감이 있고요. 호구 살 거면 한 1,500만 원대로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랜저 IG는 한 2,500 정도로 잡으면 뭐 아주 개꿀인 뭐 거의 새 차 같은 차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500 정도에 요 정도 세단 사는 거는 저는 뭐 가성비는 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SUV를 저는 선호하진 않는데, 자동차는 물리적인 특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차 중량, 그 같은 공차 중량 하에서 앞뒤 무게 배분, 그 무게의 바닥 지면으로부터의 센터 오브 매스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완전히 물리적인 특성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스펜션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만들어진 그 안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틱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게중심이 높고 무게 배분이 망했고 공차 중량이 망했으면 뭐 서스펜션 아무리 난리를 쳐도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한 3번 맞은 다음에 뭐 15% 20% 올려봤자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UV보다 세단을 좀 선호하는 이유는, 진짜 잘 만든 SUV보다 대충 만든 세단이 못하기 쉽지 않은 운동 성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무게중심 낮은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랜저 IG가 뭐 우라칸이나 포르쉐 카나메라보다 좋다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무게중심이 SUV보다 훨씬 낮은 세단은 뭐 대충 만들어도 운동 성능이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성능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보편적으로 적당히 타협하기에 세단을 구입하면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차들, 너무 작은 차들, 뭐 경차나 준준형 이런 차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공차 중량, 무게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그 주행 질감이 있거든요. 휠의 인치수가 커져야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이 커지고,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이 주행 질감이 있거든요. 자동차 휠 타이어의 직경이 커져야 요철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운동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차나 준준형 이런 거는 뭐 10억을 들여갖고 아무리 때려박아도 그 정도 공차 중량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주행 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랜저 IG 정도 이런 차는 정말 4인 가족이 타기에도 무난하고, 뭐 고속으로 달려도 좋고, 국산차니까 뭐 AS 좋고, 가성비 좋고, 뽀대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좋고, 뭐 SUV보다는 어쨌든 대충 만들어도 운동 성능, 무게중심 낮으니까 괜찮고, 무게 배분은 얘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쓴 차는 아니지만, 뭐 사실 일상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요잉 운동을 많이 하는 뭐 트랙을 타는 건 아니니까 뭐 사실 상관없고, 뭐 세계 최고의 가성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참 보면 볼수록 좋은 것 같고. 서론이 긴데 빨리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그랜저 2.4 프리미엄을 고를 건데요. 그냥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보면서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떠들어 볼게요. 이렇게 특별하게 차량을 고르고 온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차량 볼 때 보험 이력 0, 진짜 무사고 차량, 3년 6만 킬로, 무상 보증 잔여, 컨디션 최상.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 요 앞에 써놓은 말만 봐도 이게 별로 볼 필요 없는 차인지 볼만한 차인지가 대충 갈리는데요. 조금 이제 쓸데없는 내용들을 적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18년도 5월이면은 2년 됐습니다. 키로수는 4만 1000km.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배출가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가끔 계신데, 이 차는 이제 휘발유 차니까 상관없는데 디젤차 구입할 때 배출가스 요거 갖고 차량이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가릴 수 있냐? 제 생각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이 검사 자체가 그렇게 정확한 검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무쏘 제가 타던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때는 디젤 차량 배기가스 검사 받으러 갈 때 셀프 세차장 가서 소음기에다가 물 때려받고서는 가면은 끄림이 좀 들러왔습니다. 뭐 그러던 시절도 있었고, 그 차에다가 이제 실내 등유라고 백등유가 있어요. 우리 보통 실내에서 쓰는 난방유인데 보일러 등유, 적등유가 있고, 그거 말고 백등유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디젤이랑 끓는 점 차이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경유나 등유나. 그러니까 그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니까 그래봐야 뭐 탄소 몇 개 차이고 이러니까, 구형 불안자 방식의 옛날 디젤 차들은 그냥 사실 그런 내연기관은 그냥 아무거나 연료 대충 때려 박아도 다 이제 연소가 되는 거예요. 디젤은 압력이 높여갖고 태우니까. 그래서 디젤 연료 말고 이제 실내 등유를 넣고 검사소에 가면 끄름이 또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끄름이 나온다면 그 소음기에 있던 그냥 그 끄름이 나오는 건데, 사실상 이 검사가 그렇게 정확한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선 차가 뭐 엔진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군요. 자, 그래서 2차 성능 기록부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질 않고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죠. 보증이 살아있는데. 때려 박지 않은 차만 아니면 됩니다. 보험 이력을 보는데 렌트 이력이 있어요. 호 번호판으로 나왔고요. 저는 일단 렌트 이력이 있는 차는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가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렌트 이력이 있는 차는 어쨌든 리스크 요인입니다. 리스크 요인이에요. 렌트 이력이 있는 차가 좋아요? 렌트 이력이 없는 차가 좋아요? 가격이 같으면 당연히 렌트 이력 없는 차를 구입합니다. 그래도 뭐 리스차로 나온 차는 괜찮지 않아요? 리스차로 나왔으니까 1인 소유면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격이 똑같다면 저는 리스차로 나온 차를 구입하지 않아요. 내 돈 생돈 다 주고 구입한 차를 소유한 오너랑, 어차피 이거 내 차 아니고 나는 그냥 한 2년 3년 타다가 반납할 차를 운행하는 차주랑 그 운행하는 마인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뭐 머리가 달려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같다면 저는 렌트카를 사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이 질문이 늘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답정 넣은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렌트 이력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상황에서 이 차에 대한 어떤 좋은 답변을 받고 싶다면
그래도 이게 1인으로 운행됐으면 뭐 나쁘지 않고, 렌트차들은 뭐 오일이나 이런 거 관리를 더 잘 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매뉴얼대로 하니까 뭐 사실 그런 점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와 돈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시면 됩니다. 가성비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한테 더 끌린다 하면 렌트 이력이 있는 차도 뭐 본인이 걸러보시면 되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저는 땡기진 않습니다. 저는 땡기진 않아요. 대신에 이 차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차 상태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성능 기록부랑 보험 자체가 별게 없으니까. 다음 차는 이제 200% 실매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살짝 들어가 봅시다. 살짝 들어가 봅시다. 발을 담궜는데, 제가 이걸 모자이크를 할 건데, 모자이크를 해도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달지 저는 알아요. 제가 그 댓글 얘기는 차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둘 다 안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닥신TV를 보시는 분은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 둘 중에 하나라도 올라와 있지 않으면 ATP를 단 한 개도 쓰지 말고 바로 나가면 됩니다. 저는 요 앞에 있는 200% 실매물이라는 요 표현만 보고도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 앞에서 보이는 또 다른 표현도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좀 강한 스멜이 있긴 있는데, 제가 코멘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성능 기록, 보험 이력 둘 다 올려놓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긴 한데, 보험 이력은 사실 공시되는 자료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건물 주인이 궁금하면 주소지만 알면 등기부 다 떼어볼 수 있잖아요. 소유관계 알 수 있잖아요. 보험 이력도 카히스토리는 공시되는 자료입니다.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돈만 내면 다 조회할 수 있어요. 판매되고 있는 차량 아니어도 다 가능합니다. 전 여친의 현 남친의 차가 과연 중고차인가 신차인가 궁금하시면 그 번호판만 아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엔카에다 결제를 해놔서 엔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봐봐야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이 차는 재미삼아 보는 거죠. 자, 렌트 이력이 있고요. 보험 처리 내역이 1538만 5천원 있습니다. 단일 사고로 1538만 5천원, 부품 가격 880만원 때려 박았죠. 이런 차는 좋은 차라고 볼 수가 없겠죠. 가격이 정말 싸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고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사고차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서 판매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쓱 팔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을 노출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제 저는 요 엔카의 딜러들이 써놓은 요 설명 있잖아요. 요 설명을 자주 보다 보니까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안 봐도 요 설명만 봐도 이 딜러는 하여간에 내 스타일, 닥신 스타일에 맞는 딜러인지 좀 나랑 안 맞는 딜러인지 아는데, 이건 진짜 아주 컨트라 인디케이션 아주 정확합니다. 좋은 딜러는요, 딱 정확한 표현만 딱딱딱 적습니다. 뭐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입니다. 무사고입니다. 키로수 몇, 무사고 내용은 성능 기록부 참고, 그 다음에 보험 내역 하이스토리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적지 않는데, 뭐 인천, 부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상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랑은 좀 안 맞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린 좋은 것만 찾아내면 되니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잠깐만.